있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아닙니다. 아직 안 됐습니다. 다시 한번 해봐 주십시오. 이제 됐습니다. 올라왔습니까? 아니요. 이상하게 됐는데. 잠깐만요. 그러면은 제가 하고 예, 예. 이제 됩니다. 예. 올라가 있죠? 예, 예, 잘 보이시죠? 예, 예. 예.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저 박찬홍입니다. 좀 아까 우리 김윤 교수님께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지금 제가 그 동해 울진 그 주변 그 바닷가 한 모퉁이에 지금 있습니다. 그 제가 사실은 우리 김윤 교수님하고 동해에서 인연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쭉 지내왔는데 사실 이거 우리 이 커뮤니티가 사실 그 해양 분야에서 제가 다 이렇게 둘러봐도 이렇게 다양한 전문가 또 최고 리더급에 계신 분들 뭐 다양한 그 소속 이렇게 분야 뭐 이렇게 총망라한 정말 명실상부한 우리 해양 분야 최고 커뮤니티에 저를 이렇게 또 기회를 주시고 예, 같이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우리 김영 교수님 같은 분이 사실 계셔야 이 해양이 제가 다시 생길 가지고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같고 그 하여튼 늘 감사드리고 제가 사실은 회원이면서도 자주 참석을 못합니다. 죄송한 말씀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뭐 대신에 덕분에 이런 기회를 또 갖게 돼서 제가 하여튼 나름대로 준비를 하긴 했는데 뭐 많이 부족할 것 같긴 하지만 토론으로 좀 떼어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오늘 신춘희 회장님 또 이렇게 좋은 격려 말씀 주시고 또 저에 대해서 이렇게 부탁을 해주셨고 그래서 저도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과학교육이 그 학생들과 국민들께 스며들 수 있도록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원래 약속했던 주제는 해양과 과학기술의 만남입니다. 사실은 이제 해양 과학기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따로 주제를 정한 거는 이 과학기술이 해양에서의 역할이 사실 좀 정의하기가 마땅치 않고 너무 큰 사실 사명과 책임에 사실 눌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적절한 제목을 제가 정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웠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냥 그 부드럽게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사실은 해양과학 기술은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하기는 해양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이고 수단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해양을 모르면 해양과학기술은 없다고 봐야 된다. 그래서 해양을 알고 이해하고 또 문제를 파악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해양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그 인류에게 또 세계에게 또 국민들에게 잘 활용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인가가 사실은 그 해양과학 기술의 주요 그 책임이고 역할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양의 이해를 할 때 우리가 이런 분들이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해양에 대한 어떻게 보면 큰 그 비전이죠. 문제래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요. 자, 21세기 지금이죠. 해양 시대다. 모든 나라 운명 해양력에 달렸다. 사실 지금 이 해양력이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해양의 존재는 좀 다르죠. 해양이 주는 혜택과 해양이 주는 여러 가지
극복해야 될 난제들 뭐 이게 다 섞여 있어요. 근데 그게 다 포함된 것이 해양력이라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이제 해양력을 어떤 한두 가지 그 요소로 사실 그 정의할 수는 없고요. 많은 것들이 여기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제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자, 그 중에서 해양 산업을 특정해서 그 미래학자인 엘비 토플러가 그 특히 정부화 시대의 4대 주력 산업이다. 자, 해양이 갖는 어마어마한 뭐 그 잠재력이라든지 많은 그 활용 가치 있는 요소들을 사실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 사실 이것이 이제 정보하고 그런 것들이 산업으로 연결이 돼서 그 해양이 앞으로 지금은 사실 그 명확히 이거를 정의한 대로 해양이 정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잠재력이고 그냥 희망이고 비전이죠. 미래학자니까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이거를 누가 실현을 시킬 것인가? 실현을 하는 데 있어서의 도구는 무엇인가? 저는 해양과학기술이다. 과학기술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더 무거운 짐을 느끼고 있는데 굉장히 갈 길은 멉니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자, 요즘에 뭐 사실 우리 나로 이제 뭐 발사 내년 이제 한 번씩 하고 그 우주에 투자하는 예산이 사실 어마어마한데 과연 해양에 그만한 관심과 투자를 하고 있나요? 지금 한 3분의 1쯤 될 겁니다. 근데 제가 보았을 때는 우주보다는 해양이 더 우리한테 가치가 있고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되고 아까 이제 해양력이라고 하는데 해양력은 사실 국력이라고 그랬어요. 국력을 더 키우는 데는 순서가 있어야 돼요. 우주보다는 해양을 먼저 우리가 가져가야 되죠. 근데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거죠. 단적인 예로 자 우리가 잠수정이라는 게 심해 그러니까 바다의 99%를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은 잠수정까지 가야 되겠죠. 근데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까지도 심해 잠수정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제임스 캐머런이라는 그 영화 감독까지도 11,000m 심해 잠수를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6,000m급 무인 잠수정 한번 개발했어요. 그것도 완전치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언제 유인 잠수정을 개발해서 심해를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지체가 되고 있죠. 세계 선진국은 우리도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과학기술 우리 그 성과나 예산으로 보면 한 5, 6위에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근데 거기에 걸맞지 않게 해양 부분은 이렇게 지체되고 있습니다. 바다가 갖는 가치나 우리한테 줄 혜택들, 지금 주고 있는 혜택들은 어마어마한데 그만한 우리 역할을 못하고 있다. 안타깝습니다. 자, 이 바다가 어떤 존재인가, 뭐 바다, 해양을 아시는 분들은 다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이제 여기 보니까 이 커뮤니티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물류나 해운, 모래 쪽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무역을 가지고 먹고 사는데 물류가 가장 중요한 거죠. 99.7%랍니다. 근데 나는 저 수치에 대해서 사실 현실감이 안 와요. 근데 저게 바다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다. 근데 바다에서 문제가 생기면 물류가 정상화되지 않겠죠. 그러면 바다를 알고 또 그 물류 수단을 알아야 되고 조절할 수 있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정보가 있어야 되겠죠. 자, 뭐 그런 측면에서 바다에
어떤 존재. 그다음에 여기 쭉 있지만은 이 우리가 사실 그러니까 이 지구라는 게 다 바다로 덮여 있잖아요. 그죠? 물론 이게 부피로 보면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닐 수도 있지만 바다로 덮여 있는 지구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어디서 삽니까? 다 바닷가에서 살죠. 여기 보면 전 세계 50개 대도시의 3분의 2, 70%가 바닷가에 살아요. 그 다음에 100km 안에는 27억 명, 40%. 어마어마하죠. 지금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기후변화 때문에 물은 자꾸 차올라 오고 사람들은 다 바닷가로 나가려고 하고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죠. 우리가 이 자연을 막을 수는 없으니까 자연을 알고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알려면 그 수단이 뭐다? 과학기술이죠. 그래서 이 과학기술의 역할이 더 커지는 거고 이쪽 오른쪽에 보면 이 바다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그냥 단순히 사람 사는 곳이 아니고 우리 목줄을 쥐고 있잖아요. 산소를 절반이나 생산을 하고 우리 지구의 생물들이 견딜 수 있는 산소 절반이나 생산하고 있고 바다가 없으면 지금 기후변화는 아무것도 아니죠. 금방 다 사람들 타 죽겠죠. 우리가 맨날 보면은 쓰레기니 뭐 오염물질 다 바다에 버려요. 그런데도 바다가 그거를 받아줍니다. 자정을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 먹거리 중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바다에서 나옵니까? 지구 생물의 80%가 바닷속에 있는데 지금 20%도 찾지를 못하고 있고 나머지는 그냥 어디에 어떤 생물이 사는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김영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석유가스, 메탄, 가스, 하이드레이트, 뭐 별의별 금속, 광물, 뭐 온갖 자원들이 바닷속에 지금 있습니다. 바닥에 있는 것도 있고 바닥에서 더 깊은 땅 속에 있는 것도 있고 그거 다 어떻게 찾아서 어떻게 끌어내서 어떻게 우리 유용 자원을 합니까? 과학기술이 해야 되겠죠. 자, 이런 엄청난 혜택도 있지만 지금 바다가 문제가 많죠. 우리 바다에서 다 쓸어내가지고 다 먹고 살고 쓰고 이제 이렇게 하고 버리죠. 환경오염이 생기죠. 이산화탄소는 잔뜩 내뱉어가지고 온난화 생기고 기후변화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바다가 다시 또 그거를 받아가지고 바다가 반응을 하는데 인간한테 돌려줄 때는 어떻게 돌려줍니까? 심각하게 피해를 주죠. 그 다음에 지진, 화산, 요새 통가, 그 다음에 일본도 오늘 새벽에 지진 나가지고 우리나라까지 흔들리고 있던데 바다를 통해서 그 영향이 다 전파가 되지 않습니까? 자, 이런 문제가 동시에 바다, 해양에 존재를 한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어떻게 보면 인트로덕션이고 그런 해양 현장을 조금 더 들어가 보고 과학기술 역할하고 같이 이제 이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바다는 많은 분들이 이제 접하는 그런 내용들이고 그래서 우선 제가 소개를 먼저 시켜드릴 것은 좀 심해와 동해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자, 심해를 이렇게 쭉 이제 정리를 해보면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북극해 이렇게 본다면 보통 대양이라고 하는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한 4,000m 정도의 평균 수심을 가지고 있죠. 동해 평균 수심은 한 1,700m쯤 되는데 깊은 곳은 4,000m가 넘습니다.
동해가 대양의 일부분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심해라는 정의는 보통 수심 200m보다 깊은 데를 심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을 때 전 세계 해양의 90%가 심해입니다. 부피로 따지면 95%가 되겠고요. 자, 이게 우리 지구의 이제 전체 지도가 되겠는데, 여기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이렇게 있죠. 대부분이 바다로 다 덮여 있는데, 이 빨간 표시가 지진대 화산대입니다. 이 바다 속에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고 있고, 네. 뭔가 그 팔팔 끓어오르는 흔들리는 그런 바다고, 이런 지각판이 움직이고 있죠. 계속 밀려 들어가고, 그것들이 이제 지진을 만들고 화산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다 속의 바닥을 계속 변형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단면도로 보시면 좀 이해가 더 이제 되실 텐데, 여기 보시면은 바닷속에 밑에 지각, 그 철판 같은 지각이 있고, 그 밑에 저런 용암이 있고, 용암이 그 지각 틈을 따라서 분출해서 화산이 만들어지고, 여기 위에 그림처럼 통과 화산으로 여두 면적 정도의 섬 하나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이게 폭발력이 히로시마 원폭이 한 600배 이상 된다고 합니다. 이런 엄청난 작용들이 바닷속에서 해양에서 일어나고 해양을 영향을 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많은 것들의 변화를 일으키고 우리의 이제 인류의 삶에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학기술, 해양과학기술은 이 바다 밑에 지각 밑에 이런 용암의 마그마의 구조나 움직이나 흐름이나 또 분출 단계, 분출했을 때 어느 정도 피해가 일어나는지, 어디로 전파되는지 이런 것들을 그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심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심해는 단순히 바다가 아니고 많은 것들을 내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데, 심해까지 들어가서 그것들을 해결을 하려면 과학기술이 이제 필요한 거죠. 저 기후변화에 따른 뭐 환경 생태계 문제라든지 석유가스, 메탄, 가스하이드레이트, 뭐 이런 그 광물 심층수 문제, 쓰레기 문제, 지진 화산 문제, 재난 대응 문제, 또 국가 전략적 기술 확보나 군사 문제, 또 플랜트 구조물, 또 심해라 하면은 심해에서 모든 그 시스템들이 가동되기 위해서는 배터리나 뭐 센서나 수중 통신이나 이런 첨단 요소들이 일단 확보가 돼야 되고, 심해 해양사고, 지난번에 우리 세월호 사고 났을 때 40m 정도의 바닷속인데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심해 2000m, 4000m, 5000m, 1000m 그런 곳에 문제를 해결했을 때 우리가 확보한 기술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바다를 알고 바다의 문제를 해결하고 바다의 혜택을 우리 스스로 걷어내기 위해서는 탐사 수단이 필요하죠. 심해 탐사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인 잠수정은 있는데 유인 잠수정 없고, 사실 이것도 개발하려다가 지금 유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 외에도 수중 로봇이라든지 무인선, 글라이더, AUV, 시추 기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과학 기술을 통해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자, 심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지금까지 육지에서 또 연안에서 가스나 석유 이런 거 개발해서 쓰고 있어요. 지금 한 40년 정도, 가스는 50년에서 70년 정도 분량이라 합니다. 근데 사실은 거기보다 더 깊은 데로 가면 아직 석유가스가 손도 안 대고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런데 깊어서 기술이 안 돼서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학기술의 이제 확장이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심해를 접근하고 심해를 활용해서 우리 인류에 도움이 되게 하려면 탐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탐사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나? 우리도 하고는 있는데 사실 이런 선진국들은 수십 년 이전부터 그 심해 탐사, 심해 연구를 위한 노력을 엄청나게 했죠. 미국의 이제 우주홀이라든지 스크립스라든지 노아라든지 뭐 영국 NOC, 독일 GFG, 그다음에 이제 AWI, 그다음에 프랑스의 이페메르라든지 일본의 동경 해양연구소, 그다음에 잠수택 이런 데서 심해 연구를 해왔고요. 이 IODP라는 게 뭐냐면 오션 드릴링 프로그램인데 심해 시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심해 시추는 뭐 둘째치고 연안에 천부 시추선도 없습니다. 과학 시추는 없습니다. 물론 있는 어떤 건설 시추 이런 것들은 뭐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일본은 세계의 가장 대형 프로젝트, 해양 프로젝트 중에 하나는 이 심해 시추 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기 왼쪽 밑에 보면 이제 이 시추선, GQ호라는 시추선을 일본이 전액 투자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운영을 하는데 전 세계 대상으로 합니다. 이게 5만 8천 톤인데 물론 뭐 유조선, 탱크선 이런 거에 비하면 크진 않은데 이 시추선이 전 세계 해양을 다 주름 잡고 있습니다. 그거를 일본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OOI 프로그램이라는 건데 자국 연안에 이 캘리포니아 연안에 이 바닷속을 케이블로 깔고 센서를 다 붙이고 카메라를 붙여서 실시간으로 이 수천 미터 물속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건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죠. 바다의 여러 가지 문제 해결하기 위한 이제 모니터링, 또 이거를 전 국민이나 교육용으로 그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뭐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이제 하고 있고, 또 독일, 러시아는 또 같이 공동으로 이쪽 이제 이 알류산 열도나 동해 쪽에 와서 그 탐사를 심해 탐사를 해가지고 이 새로운 신종 생물들을 이제 발견을 해서 이게 결과가 이제 논문으로 나오는데 전부 다 C of 저편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해서 우리가 이스트C로 발표를 해야 되는데 다른 나라가 제3국조차도 이게 이스트C가 아니고 C of 저편이에요. 이렇게 가고 있어요. 우리도 이런 부분을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본의 이제 그 동경대 해양연구소하고 잠수택에서 이제 여기 왼쪽 밑에 보면은 일본 그 북동쪽, 북서쪽, 그 동해죠. 동해 이제 탐사를 통해서 이 심해의 그 산수가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무산소 심해가 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동해 심해에 메탄 가스가 나오는 데서 붉은 대게 어장이
형성이 돼 있다. 뭐 이런 생물과 그다음에 이제 메탄과의 이제 관계 뭐 이런 것들을 찾아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본이 이제 지진 화산이 많지 않습니까? 일본이 지진의 예측을 최대한 빨리 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진대에서 가까운 데다가 센서를 설치를 해서 가능한 한 0.0001초라도 빨리 감지하겠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일본의 동쪽의 지진대에 이 센서를 심해 센서를 이렇게 다 설치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뭐 여기 몇십 미터 물속에 되게 설치하기 어려운데 일본은 이걸 수백 개를 설치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지진을 이제 감지를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열수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열수 시스템. 그러니까 뜨거운 물이죠. 이 열수 시스템이라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발견이에요. 이게 밑에 오른쪽 밑에 보시면은 이 해저 바닥에 그 지각 밑에 저런 용암 마그마가 있고 그 마그마가 용암이 뜨거운 용암이 이제 그 위에 해수를 덮여서 그 해수 온천식으로 이거를 다시 표층으로 이제 이게 순환이 되면서 용암에 녹아있던 용암과 이 해수에 녹아있던 금속들이 이 해저면으로 다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안반에 이제 붙어가지고 광물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요 그 열수가 나오는 요 열수구에는 생물들이 사는 거예요. 이게 천도 수백 도에서 천도 이상 되는 뜨거운 이 고열 열수에 생물이 사는 거예요. 이 생물이 점점점 이제 이렇게 신종으로 이제 발견이 돼서 우리가 여지껏 경험하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새로운 생물종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해저 열수 시스템이 20세기에 가장 주목할 만한 과학적 발견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구를 하면서 우리가 지구의 생성과 지각 내부 물질이나 생명의 기원 이런 것들을 이 연구를 통해서 찾아내고 있고 이 오른쪽 위에 보이는 것처럼 새로운 신종들을 찾아내고 있고 이 신종들 중에서는 우리가 지금 연구를 통해서 산업화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수소를 만드는 미생물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미생물을 배양을 해서 수소화하는 그런 지금 산업이 지금 거의 그 생산 단계까지 오는 그런 엄청난 그 성과도 얻어내고 있고요. 자, 그런데 이 동해와 심해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동해는 일본 열도가 아시아 대륙에 붙어 있다가 떨어져 나오면서 만들어진 대양입니다. 약 1500만 년 전에 동해가 열렸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동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평균 수심, 최대 수심 이렇고 대양의 이제 틀을 가진 굉장히 중요한 바다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왼쪽이 이제 우리나라 한반도고 러시아, 북한이고 오른쪽 밑에가 일본인데 그 사이가 이제 동해죠. 이 동해 바닷속의 지형입니다. 동해 물을 다 퍼냈다고 했을 때 말라 있다고 했을 때 보이는 바닷속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 울릉 분지가 있고 울릉도가 있고 독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이제 야마토 이게 해령이라고 하는데 우리 보통 대화태라고 하죠. 자, 이런
그 높은 산지 그 지형들이 있고, 그다음에 더 북쪽으로 가면 여기가 이제 수심이 4,000m가 넘는 그런 깊은 바다입니다. 자, 이 동해가 이렇게 이제 심해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서 만들어진 과정이 태평양이나 인도양, 대서양처럼 대양이 만들어지는 그런 똑같은 과정을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해를 작은 대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쪽 왼쪽에 동해연구소 국립해양과학교육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동해라는 데가 단순히 이런 바다가 아니고, 여기 보시다시피 우리가 독도에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고부가 해양 자원, 메탄 수화물, 심층소, 석유, 가스, 여러 가지 에너지를 이제 잠재를 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여기 영토의 문제, 군사 문제, 외교적 문제, 자원 문제, 여러 가지 엄청난 그, 그, 그 주제, 말 그대로 이제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들이 이제 그 걸려있는 그런 중요한 바다죠. 자, 그래서 동해 연구했던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동해 연구 중에 하나 필요한 거 부분은, 아까 동해가 이제 그 만들어진 과정도 말씀드렸지만, 동해가 만들어진 과정이 영향을 준 것 중 하나가 이 태평양 판하고 필리핀 판이 일본 열도를 따라서 이제 그 하부로 이렇게 철판이 기어 들어가는 형태로 들어가면서 이제 일본이 계속 지금 지진과 화산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과학기술을 통해서 만들어낸 이런 모식도인데요. 여기 왼쪽 보면은 이제 옛날 도호쿠 지진이 일어났던 그런 부분이고, 이 오른쪽이 이제 그 지진이 왜 일어났는지를 이제 이게 밝혀낸 그런 모식도입니다. 일단 좀 아까 말씀드렸던 지각판이 일본 열도 밑으로 들어가면서 이게 이제 용수철처럼 쫙 쟁겨져 있던 그런 땅이 툭 튀어 올라오면서 바닷물을 움직여서 이것들이 이제 쓰나미로 만들어진 겁니다. 이 쓰나미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무서운 거죠. 여기 처음에는 한 1m 정도의 파도가, 이게 파장이 이제 확대돼서 연안에서 15에서 20m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쓰나미로 돌변한 거죠. 그래서 도호쿠 지진 때 13,000명이 사망을 했고,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 지진 때는 22만 명이 사망을 했죠. 이게 지구와 바다의 우려이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문제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동해의 이 변화는 기후 변화하고 이제 굉장히 큰 관계가 있는데, 동해가 다른 대양에 비해서 좀 작은데, 물론 큰 바다지만 작기 때문에 빨리 이 바닷물이 순환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후 변화에 따른 영향이 아주 민감하게 여기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동해는 기후의 변화를 더 빨리 파악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바다로 전 세계의 과학자들이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바다이기도 합니다. 자, 동해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메탄 수화물이라든지 인산염, 석유, 가스, 뭐 여러 가지 이제 해수에 녹아 있는 광물들, 뭐 이런 걸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자원들이 이제 부존돼 있고, 지금 현재에도 그 울산 동남 쪽에 천연가스층을 발견해서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영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메탄가스 하이드레이트는 이미 아까 보여드렸던 그 지도에서 울릉도, 독도, 그다음에 우리 육지를 둘러싸고 있는
울릉분지 안에 그 보존이 돼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거 지금 매장량 추정하는 게 한 6억 톤 정도고 우리나라 소비량으로 한 30년 정도 분량이라고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해 심해는 대게, 홍게 등 이런 수산자원이 그 있는데 이제 뭐 이런 수산자원의 문제는 또 이제 다른 분야에서 이제 이렇게 하고 계시지만 어쨌든 이런 문제, 심층수 문제, 이런 자원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될지 과학기술 통해서 상당 부분은 이제 우리가 기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 동해는 이런 심해가 갖는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이런 특성을 잘 활용하면 전 세계의 모든 대양, 해양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해를 심해 연구의 전초기지, 테스트베드로 잘 활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2008년도에 그 동해연구소 초대소장으로 가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자, 그러면 동해와 독도의 바다를 관측하고 계속 변동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자. 그래서 지금 이런 사업을 착수를 해서 쭉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보이는 여러 가지 이제 관측 시스템들을 이제 설치를 해서 우리 동해연구소에서 다 이제 데이터를 받고 모니터링하고 변동을 보고 이런 기술들을 축적을 해서 심해로 가자. 뭐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여기 그림이 이제 뭐냐면 동해연구소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바로 앞에 바다에 여기 푸포테라고 이제 이렇게 산맥이 있습니다. 여기 왕돌수도 있고 이제 남쪽에서 북쪽으로 쭉 이렇게 연결되는 이제 해저 그 산이죠. 산맥이죠. 거기서부터 바로 절벽같이 깊어져서 이제 울릉분지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런 연구들을 이제 해왔었고요. 뭐 말씀드렸던 그런 연구들이고. 자,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심해를 우리가 접수하기 위해서는 사실 심해를 탐사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심해 잠수정이죠. 그래서 무인 잠수정은 우리가 이제 개발해서 일단 활용을 하고 있었고 이제 유인 잠수정을 개발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일단 무인 잠수정을 가지고 테스트를 한 지역이 이제 동해입니다. 이게 탐사 결과인데요. 해미레라는 이제 무인 잠수정을 이용해서 동해 심해를 이렇게 보니까 여러 생물들이 있죠. 여기 보시면은 중간에 이렇게 말미잘 이렇게 붙어 있는 이게 쓰레기들 별별 쓰레기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뭐 어망도 있고 빈 맥주 그 캔도 있고 병도 있고 뭐 그 심해 2,000m 되는 그 심해에도 그런 쓰레기들이 다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이제 잘 확보를 해서 이제 분석을 해서 이제 결국 이제 동해 심해뿐만 아니라 동해 전체를 어떻게 환경적으로나 생태적으로나 수산자원 측면에서나 잘 파악하고 모니터링하고 관리를 할 것인지 뭐 이런 도구가 다 필요한데 아직 계속 진행되고 있지 못한 것이 이제 좀 아쉽긴 하죠. 자, 이것도 우리가 이제 심해 잠수정을 통해서 다 얻은 동해 심해 바닥의 그 생물들 모습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심해 연구의 전초기지로서 동해를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심해 연구 수요라는 게 이제 우리가 이제 동해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 심해를 대상으로 하면 우리가 사실 이제 해양력이라는 거를
우리나라 바다만 가지고 해양 산업을 생각하면 사실은 경제성이 없습니다. 우리가 해양 산업을 목표로 한다. 그럼 전 세계 해양을 대상으로 해야 되겠죠. 전 세계 해양의 90%가 심해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심해에 이런 수요가 있는데 이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이 과학기술 이겠고요. 여기 쭉 보시면 이제 기본적인 환경 문제 대응, 자원 탐사, 그다음에 그 생명체 탐사 기술로 해서 의생명 공학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전체의 국가적인 어떤 비전 사업으로 일단 계속 이제 끌고 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해양 재난, 군사 문제, 플랜트 구조물, 그다음에 심해저 엔지니어링 신산업, 그다음에 심해 극한 배터리라든지, 그다음에 통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산업들이 일단은 확보가 돼야 될 거고, 그다음에 이 침몰 사고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나면은 우리가 이 군안 구조 역량이 너무 좀 약한 상황이고, 조금 깊어지면은 대부분 다 외국의 기업들이 와서 이제 이거 다 이제 해결하고 가죠. 뭐 이런 문제들. 그래서 심해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어야 해양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고, 해양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해양 산업을 해결할 수가 있고, 해양력을 키워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심해가 필요한데, 동해가 심해니까 우리는 안방에서 전 세계 해양을 상대로 한 산업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 수단이 과학기술이니까 과학기술이 역할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린 거고요. 유인잠수정을 저희들이 이제 개발하기 위해서 기획을 했는데 지금 예산 확보가 안 됐어요. 근데 이거는 계속 지금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수중 로봇을 이용해서 우리가 우리 바다를 접근해야 될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광물 탐사, 채광, 석유가스, 생물조사, CO2 메탄가스, 쓰레기 문제 등등, 하여튼 이런 새로운 이제 우리 해양 탐사 장비들이 계속 이제 개발되면서 해양의 문제들이 점점 더 이제 빠른 속도로 이제 해결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옛날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바다를 조사를 하고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이제 배를 타고 가서 사람이 직접 했었는데, 지금 기술 개발이 되면서 배가 안 나가고 사람이 안 가도 바다를 탐사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속속 이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수중 글라이더. 이거는 이 장비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태양광으로 전지 충전을 하고 들어가서 다시 또 탐사를 하고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하고, 이 자율무인 잠수정은 여기 프로그램을 다 입력을 시켜놓으면 자기가 알아서 정확히 탐사 지점, 탐사 라인을 다 이제 다니면서 원하는 걸 이제 얻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무인조사선도 마찬가지로 밴데 무인으로 조정을 하고 원하는 걸 다 이제 해결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해가 이런 심해를 사실 전 세계 해양을 접수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씀을 이제 드린 거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동해연구소가 만들어지면서 이런 역할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동해안공사 역할은 지금 말씀드렸던 동해의 심해, 대양 특성을 이용해서 해양과학 기술의 모든 테스트를 이제 할 수 있는 테스트 베드이고, 동해 해양 현안, 아까 말씀드렸던 굉장히 많은 현안들이 있는데, 자원군사, 영토, 지역 현안 등.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앉아있는 이곳이 국가 독도 전문연구센터입니다. 독도연구원이 중심이고, 독도에서 가장 가까운 육지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을 잘 활용을 하면 여기가 세계적인 마린 스테이션이 구축이 가능하다. 제가 늘 이제 이런 그 비전을 가지고 이제 동양우수 역할 기능을 이제 구축을 이제 해왔는데 이제 쭉 잘 돼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동해 연구소 또 옆에 이제 국립해양과학관 만들어졌고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제 해양 인프라들이 이제 속속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이 동해에 동해연구소가 있는 이 해양 클러스터가 그 해양과학 연구, 교육, 체험, 산업을 연계한 세계적인 해양 클러스터로 구축해 나가면 국가적인 어떤 큰 기능으로서 발휘를 할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려왔었습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이제 그 해양 중에서도 심해 중요성을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해양과학 기술이, 과학기술이 독도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해왔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 동해 한가운데 독도가 있습니다. 자, 이 해양 영토, 보통 영토 하면은 해양 영토의 그 경계를 좀 확대해서 보면 이제 EEG가 되지 않습니까? 배타적 경계죠. 152개의 나라들이 EEG를 가지고 있고 EEG를 전체 선포를 하면 그 해양의 36%고 전체 주요 어장의 90%, 석유 매장량의 90%가 EEG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 귀속되는 겁니다. 이 정도로 이제 어마어마한 영역을 가지고 있는 게 EEG인데 일본이 뭘 하고 있습니까? 일본은 얘들이 이제 해양 영토를 일단 어떻게든 이제 확보하는데 아주 혈안이 돼 있는 나라죠. 그래서 일본은 이게 말도 안 되는 그 바다까지도 자기 영토라고 지금 우기고 있지 않습니까? 독도를 포함해서. 일본이 주장하는 해양 영토를 보면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45배, 우리나라 이지 면적의 10배 되는 이지를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 중에 이제 일례로 보면 여기 동경에서 한 1700km 떨어져 있는 이 오키노 도리시마라든지 미나미 도리시마라는 조그마한 여기 보면 이제 사실 여기 지금 말씀드렸던 이게 조그마한 암초인데요. 9평방미터니까 우리 침대보다 조금 큰 암초예요. 얘들이 이거를 자기네 땅이다, 섬이다, 이지를 응?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얘들이 이 조그만 그 돌덩어리 하나 가지고 우리나라 면적의 4배가 넘는 이지를 확보하는 거예요. 미나미 도리시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는데 얘들이 여기다가 그 헬리포트도 설치를 하고 아주 자기네 땅이라고 아주 그냥 표석을 해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도 이 해양 영토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사실 뭐 아무리 이제 뭐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죠. 그런데 이제 가만히 여기 보세요. 이게 이제 동해입니다. 동해의 영문 명칭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스트시 다시 회복을 못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시 오브 저편이나 저편 C가 사실 공식 명칭이고 우리가
그러면 병기를 하자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아직 관철을 못했죠. 그런데 저 우위 쪽은 저편 베이진, 중간은 야마토 리치, 야마토 베이진, 울릉 베이진은 쓰시마 베이진. 이게 사실은 국제 공식 명칭입니다. 우리나라 울릉문지 안방조차도 사실 우리 이름을 못 찾은 거죠. 자,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왜 일어났을까?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일본이 과거 1919년 뭐 근처 뭐 예, 독도, 울릉도 주변을 과학조사했던 정점이고요. 오른쪽은 일본 애들이 그 유엔 해양법 협약이 발효되기 전 90년대 초까지 우리나라 사실 영해밖에 12회 해리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 바깥에는 다 그냥 공해상이었는데 일본 애들이 여기 아주 그냥 이 코 밑에까지 와서 발 밑에까지 와서 우리나라 동해 전역을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 결과는 뭐냐? 뭐 걔들 이제 데이터베이스도 이제 만들었겠지만 이 외국 학자들하고 이제 공동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하면서 국제 의무를 실을 때 여기 보시면은 저펜시, 뭐 다케시마, 스시마 베이진, 자 이런 이름으로 공식화를 시킨 거예요. 계속 이제 이런 논문이나 출판물이나 서적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익숙해진 거죠. 전 세계 국제적으로. 그러면서 옛날 히스토리를 보면은 이전에 이스트 시나 오리엔탈 시, 시 오브 코리아, 이스턴 시, 뭐 시 오브 저펜 이런 다양한 이름이 사용되어 왔었죠. 그런데 이제 결정적으로 뺏긴 게 아까 이제 그런 백그라운드도 있고 우리가 일제 시대 때 1921년 국제 수로국이 지금 IHO죠. 창설되고 29년도에 이제 그 바다의 경계라는 책이 뭐 해도 같은 책이 만들어지면서 그때부터 일본의 표기가 이제 됐고 2판, 3판에도 계속 일본 저펜시로 됐고 시 오브 저펜으로 됐고 이제 한국은 그 이후로 이제 뭐 유엔 가입하면서 그때서야 이제 국제사에 이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아직도 병기도 관철을 못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 독도 주권 표시 이게 전 세계 그 지도 분석을 해보면은 독도가 일본 영토냐 한국 영토냐 이랬을 때 우리나라 영토라고 한 게 1.5%, 일본 영토라고 한 게 1.4%래요. 이거 근데 우리나라 사람 말고는 보통 미국 사람들은 이거 한국 땅이다라고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좀 어렵겠죠. 자,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일을 할까? 자, 우리가 독도가 우리 땅이고 우리가 주권을 가지고 있는데 일본하고 차이는 뭐냐? 우리는 갈 수 있고 일본은 갈 수 없다. 일본은 독도를 모르고 우리는 독도를 안다. 근데 우리가 독도를 아는데 얼마큼 알까? 조금밖에 모른다. 물 위에 올라와 있는 뾰족 올라와 있는 정도의 그 섬 얼마 안 되잖아요. 그거밖에 모르잖아요. 그럼 바닷속 영토는 우리 거 아닙니까? 우리 영토를 제대로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럼 뭐가 해결해야 됩니까? 해양과학기술이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 이런 지금 다양한 시스템을 가지고 독도를 연구해 왔습니다. 자 이거 보시죠. 이 그림이 뭐냐면은 여기 밑에 이렇게 큰 산이 있죠. 여기에 뾰족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두 개가 있어요. 요게 우리가 보는 독도 육지고 밑에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대한 이 산이 물속의 독도입니다. 우리가 뭘 가지고 이걸 찾아내느냐? 여기 배,
조사선을 가지고 또 위성을 가지고 또 잠수정을 넣고 그다음에 과학자들이 직접 잠수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관측 장비를 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다 알아내고 있습니다. 또 물 밑에 해저 바닥에 땅 속까지도 우리가 조사를 합니다. 과학기술이. 자, 지금 이게 이제 이사보라는 우리 키오스트의 이제 제일 큰 조사선인데요. 이 배를 가지고 하고 이게 밑에 그림은 이 배 안에 있는 연구실입니다. 연구실에 이제 온갖 여러 가지 관측 장비에 자료들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되고 여기 오른쪽에는 연구자들이 이제 모여서 여러 가지 이제 디스커션 하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래서 배에서 우리 독도가 이렇게 보이는데 이 실시간으로 바닷속을 이렇게 다 볼 수가 있어요. 그 지형을. 그 다음에 이제 독도의 심해 1000m, 2000m 되는 그 독도의 그 암석들을 몸체의 암석을 떼서 이렇게 그 가져옵니다. 샘플에서 이제 요거를 분석을 해서 이제 화산 연구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시추기를 내려서 이제 암석 아니 그 퇴적물도 채취를 하고 우리 이제 이런 잠수정도 내려서 그 독도를 이제 보고 그다음에 샘플링도 하죠. 요게 이제 왼쪽이 그 잠수정이 로봇팔로 이렇게 샘플링하는 모습이고 이게 독도의 심해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면 말미잘도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독도 주변에 이제 관측 장비도 설치했고 해수도 채취를 하면서 생물도 채취를 하고 그다음 우리 연구자들이 직접 이제 독도 주변에 이제 잠수해서 조사도 이제 하고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독도의 모습을 한번 물속의 모습을 한번 좀 더 상세히 들여다보면 자 여기면 이제 동도 서도 이렇게 오른쪽 이 모습이 이렇게 지형적으로 이렇게 조그맣게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체 높이가 2300m 한라산 높이가 1950m니까 한라산보다 훨씬 높죠. 넓이는 어떻게 되나 이 육지 나와 있는 면적보다 이 대륙붕 이렇게 위에 평평한 대륙붕이 한 400배 큽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이 바닥은 3800m 거의 4000배나 되는 터 영토의 터가 독도의 터가 물 밑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독도를 작다고 말할 수가 없죠. 육지에 있는 작은 독도 그거는 정말 빙산의 일각 이런 표현이 딱 맞죠. 이런 걸 우리가 과학을 통해서 찾아내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보신 게 요거 요 독도에 대한 요 일부 보신 거고 그 독도 주변의 바닷속 전체를 물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 보실 때 모습입니다. 비행기 타고 가다 보면 뭐 산도 보이고 그다음에 들도 보이고 뭐 하천도 보이고 다 그러겠죠. 그 모습인데 여기에 이제 독도고 울릉도가 있고 그 사이에 뾰족한 이 안영목 해산이 있습니다. 밑에 이제 보시면 그 단면도도 나와 있죠. 오른쪽으로 심흥택 해산, 이사부 해산. 심흥택, 이사부, 안영목 뭐 이런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아시죠? 다 이제 독도하고 관련된 분들이죠. 적고 요거 이제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 물속 심해 모습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독도의 아주 근접 지역을 또 상세히 이렇게 또 그 지형을 보면은 그 육지가 있고 그 밑에는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깊어져 내려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 불도저를 깎은 것처럼 독도가 이렇게 층층이 이렇게 그 계단식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뭐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은 과거에 이 해수면이 그 빙하기 때 엄청 내려가 있지 않습니까? 한 150m 정도까지도 내려가 있었을 때 해안의 모습. 그 다음에 점점 해수면이 올라오면서 또 다른 해안, 또 해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금 현재의 모습까지 이렇게 온고로 이렇게 해석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또 독도 물속에는 이런 기생화산, 제주도 가면 이제 오름 기생화산 있지 않습니까? 독도에도 이런 화산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또 어떤 연구를 하고 있냐면, 그러면은 아까 보신 그 독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고 만들어졌는지, 성인, 그러니까 형성 원인, 기원, 그러니까 아까 동해가 만들어진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 동해 밑에, 지각 밑에는 용암이 있고, 용암이 그 작은 틈을, 그 약한 틈을 타고 분출을 해서 화산이 만들어지고 큰 섬이 됐다가 다시 또 이제 깎여서 이제 독도가 됐는데, 아까 말씀 좀 빨리 지나가면서 못 해드렸는데, 이쪽 독도와 울릉도를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울릉도는 크고 독도는 작죠. 요 차이가 뭐냐면 독도는 훨씬 전에 태어난 형이죠. 460만 년 전. 울릉도는 한 250만 년 전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두 개의 아니, 큰 섬 차이에는 200만 년이라는 갭이 있습니다. 시간적 갭. 그 사이에 울릉도 같았던 독도가 깎여서 요만해진 거고, 이거는 지금도 계속 침식이 되고 있어서 줄어드는 거죠. 자, 이런 과정들을 지금 연구를 해 나가고 있고, 아까도 이제 그뭐 설명을 살짝 드렸지만, 지금 오른쪽에 보면 마그마가 언제 어디서 어떤 위치에서 만들어지고 언제 폭발을 해서 독도가 형성이 됐고, 형성된 다음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게 그 침식이 되고 깎여서 작아졌는지, 뭐 이런 과정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본 열도와 동해와 그다음에 뭐 백두산,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독도 뭐 다 여기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그런 모식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동해 독도 주변에 이제 뭐 해수의 순환이라든지 해수의 온도라든지 뭐 염분이라든지 뭐 황무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우리가 찾아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독도나 울릉도 주변이 한류와 난류 교차 해역이다. 뭐 섬유 관련해서 영양염이 잘 공급이 돼서 여기는 엄청난 그 생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생물 다양성의 보고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파악되는 내용들이고, 이런 생물들을 활용을 해서 뭐 식물질이나 신약이나 이런 걸 개발할 수 있는 그 물질을 우리가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독도 해양 미생물에서 항암효과가 큰 독도 리피드를 발견했다든지, 독도 새우에서 유산균을 분리해서 지금 기업화하는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독도 새우의 유전체를 분석을 해서 그 독도의 이제 아니, 독도 새우의 이제 뭐 그 기질이라든지 형질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자원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것도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뭐 독도에서 하고 있는 과학적 연구들이 뭐 엄청나게 많은데 그중에 일부 그냥 사례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본은 못 오고 한국은 할 수 있는데, 일본은 할 수 있고 한국이 할 수 없는 것, 아니, 일본은 할 수 없고 한국이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독도의 모든 정보를 세계적으로 일단 확보를 해서 독도를 관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국가 시스템을 만드는 거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모든 데이터는 국가 독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어, 차곡차곡 쌓아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독도에 대한 모든 정보를 잘 활용을 해서 독도를 맨 끝에 정상부터 심해 2000m까지 체험할 수 있는 4D 4차원 시험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만들어가지고 이제 동양호수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의 독도 체험관에도
이게 있습니다. 그래요. 자, 말씀드렸던 뭐 여러 가지 이제 연구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여기 이제 정리를 이렇게 해보면은 기본적인 환경 생태계부터 시작해서 생물의 이제 분포 영향, 좀 생태계 다양성,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저희들이 거의 45개 팀이 이 독도 연구에 참여를 하고 이제 그 독도에 대해서 바닷속에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데이터들은 다 이제 우리가 구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올해는 이제 VR 수중 경관도 작성한다든지 메타버스나 이제 그 디지털 트윈 같은 그런 기법을 이용해서 최첨단 기법을 이용해서 독도를 그 가상으로 만들고 거기에 뭐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이제 구축을 해 나갈 예정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이제 독도 연구를 해오면서 이 성과를 한 1,300여 건 정도 되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소개를 이제 했고요. 그랬고, 그 다음에 독도의 비밀 과거로 풀다. 독도 바다 숫자로 숨어있는 숫자는 뭐냐. 뭐, 여러 가지 이런 그 서적들을 한 35권 출판을 했고, 이 안에는 사실 독도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도 자료를 이제 뭐 여러 곳에 이제 계속 활용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 이제 독도 헬기 추락 사고에도 저희들 데이터들이 다 이제 활용됐고, 그 다음에 뭐 학술 발표 이런 것들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저희들은 그 성과를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견학, 전시, 강연 뭐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교육이라든지 또 이제 이런 소개 계속 해나가고 있고, 지금까지 매년 독도 특별전을 지금 해나가고 있는데, 국립 바다의 날 기념 특별전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광화문 청계천 광장에서도 했고 작년에도 했는데 그림이 지금 안 들어와 있네요. 자,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독도 연구를 이제 해나가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해양 이슈에 대한 것을 한번 살펴보고 해양과학 기술이 이제 이런 해양의 이제 현안하고 어떻게 접목이 되는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해양의 이슈나 뭐 이게 담아놓긴 했지만 이외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영토 문제, 재해 문제, 안전 문제, 기후 변화 뭐 하여튼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이 여기 있는데, 자, 이런 문제를 풀어갈 때 가장 기본이 해양을 알고 해양에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해결하는 첫 번째 수단이 이제 해양과학 기술이고, 해양과학 기술이 그런 기초적인 기반적인 것부터 산업화, 기업화하는 단계까지 사실은 다 걸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양과학 기술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이라든지 이게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서 사실 해양과학 기술을 감히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다는 것도 제가 사실 좀 두려운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어쨌든 뭐 이런 역할 기능을 가지고 이제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해양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자원, 환경, 기후 변화, 뭐 산업 이렇게까지 모든 측면에서 이렇게 해양 과학기술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지금 지금 해양과학 기술의 이제 필요성은 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국가 국민 현안 해결부터 시작해서 그 영토, 국방, 안전, 기후, 환경, 자원, 에너지, 산업, 재난, 레저, 관광, 교육 등 모든
영역에서 해양과학 기술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린 거고. 근데 이 해양과학 기술의 특성을 그래서 이제 살펴보면은 적용 분야가 다양하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 그리고 어떤 한 그 분야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융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과학기술이 실현되는 공간이라든지 연구 대상이라든지 연구 분야라든지 연구 주체 또 기초 응용 산업 전반적인 면에서 개별적이거나 상호 결합되는 다각체적인 융합 기술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는 IT, 산업, 경제, 법 뭐 이런 다양한 분야가 결합이 돼야 되고 그 가혹한 조건에서 구현돼야 하는 특수 극한 기술도 여기에 합류를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이게 거대 대형 인프라가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제 투자가 필요할 거고 뭐 이런 그 대형성뿐만 아니라 그 일반적인 생활에서 우리가 그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기술 서비스가 이제 과학기술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실은 이 전 지구적인 문제, 국가적인 해양 문제에 있어서 그 생존하고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과학기술이 꼭 필요하다. 전 지구적 이슈된 뭐그 기후변화라든지 뭐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쓰나미라든지 지진, 해일 뭐 이런 것들 문제라든지 해양 국방 안전 뭐 이런 안보 문제 뭐 보시면은 지금 굉장히 음, 아, 이 다양하면서도 그 음, 전 지구적인 영역에 이르기까지 그 해양과학 기술이 필요한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은 뭐 해양과학 기술의 이제 기여와 역할은 지금 기술과 사회, 국제 사회 변화에 따른 우리 해양과학 기술 필요성이 더 이제 강화되고 있다는 말씀이고 우리가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에 필요한 우리 해양 기술의 이제 역할을 뭐 쭉 보시면은 이제 금방 다 연결을 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뭐 해양 자원이라든지 뭐 이런 그다음에 대륙붕이나 이지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영, 영토 고난 뭐 이런 것들 관련해서 갈등이 이제 심한데 이런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우리가 영해선을 이지선을 걷는다 대륙붕의 한계를 걷는다 했을 때 그 상대국하고 조정 협상을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랬을 때 정보 없이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원이 어느 쪽으로 더 있는지 어느 쪽으로 더 필요한 하단지 아니면 어느 쪽이 더 좀 손해가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제 파악하려면 과학기술이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정보가 이제 엄청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정책이나 법이나 이런 거 이제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 과학기술이 필요한 부분들이 점점 더 확대가 되어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지구적 해양 문제를 해결할 때 과학기술 분야 공조 없이는 이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해양위원회 이런 데도 대부분 이제 과학기술이 가장 핵심 그 아젠다를 일단은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선박 배출가스라든지 그다음 폐용수 문제라든지 해양 쓰레기, 폐기물 뭐 이런 것들도 결국은 이제 해양과학 기술이 다 이제
관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근데 이것들이 점점 더 그 확대되고 악화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인지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한 우리 과학기술의 역할들이 점점 커질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해양과학 기술의 분야가 필요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간단히 제가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키오스트 조직을 이제 예로 들었습니다. 물론 이거는 그 일부가 될 수가 있겠지만요. 이제 보시면은 환경기후연구본부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기후, 환경, 생태계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재해 뭐 이런 것들 그런 부분을 다루고 있고요. 자원연구본부가 있어요. 공학, 광물, 대양자원. 그다음에 이제 생명공학입니다. 생명공학. 제가 해양공학연구부, 뭐 에너지, 그다음에 ICT 융합, 로봇 실증센터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용토본부, 여기는 이제 방위 문제, 재해 재난 문제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기반부는 위성센터, 기기 개발 운영, 빅데이터, 정보, 그다음에 종합연구 건조단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예 우리 히오스트라는 조직에는 여기 보면 왼쪽에 보면 국제협력, 그다음에 해양법, 정책연구소까지 포함을 하면은 사실은 기초부터 산업, 정책, 경제, 국제 문제까지 다 다룰 수 있는 그 사실 큰 조직을 가지고 있고 이런 역할들을 우리가 이제 해 나가고 있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그 특화된 이제 그 해양 기관들이 이제 많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저희가 이제 그 협력 어, 연구들도 이제 많이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분야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게 우리 키오스트가 좀 전에 좀 그 시간이 좀 지난 건데요. 처음에 이제 그 해양 분야 R&D 분야를 이제 구분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제 기초 분야, 응용 분야, 시용화 분야, 현안 해결 분야. 그래서 이제 중점 연구 분야 이렇게 쭉 있고, 그다음에 그 국태연구 시절에 이제 각 이제 개별 사업들을 이렇게 쭉그 분류를 해놨는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기초에 대한 부분하고 이제 그 응용 실용화 부분에서 이제 산업 부분하고 자원 부분, 그다음에 이제 현안 해결 부분, 이게 이런 것들도 보면은 굉장히 그 단편화된 그런 사고로 영역으로 이제 구분이 됐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쭉 가면서 굉장히 세분화되고 구체화되고 그 현안 해결형으로 이제 그 바뀌고 있죠. 그 우리 킴스트가 이제 15년에 그 구분한 그 기준인데요. 3대 전략 12대 체계 70개 중점 기술 보시면 극한 공간 극지 중심으로 그다음에 과학조사 산업 그 자원에너지 해양 장비 산업진흥 생활 개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전문화되고 또 그 산업화된 응용 연구로 이제 가면서 아주 세세한 분야까지 사업화하는 그런 양상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18년도에 해양수산부의 이제 기본 계획인데요. 기본 계획에서는 기초, 목적 지향 이렇게 해서 목적 지향에는 해양수산 산업, 그다음에 공공 이렇게 이제 구분하고 특별히 좀 관심을 이렇게
가질 부분이 여기 보면 수산 성과 산업화에서 지역, 현안, 사업화 지원, 창업 지원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 더 다른 영역으로 이제 확장해 나가는 그런 이제 현황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과학 저 연구에 박사님 지금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렇습니까? 아, 그래서 얼마나 정말 남았습니까? 더 많이 남았나요? 아니 이제 빨리 가겠습니다. 예, 빨리 예, 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 향후 거점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히오스가 운영하고 있는 이런 거점이고 국제 거점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 위성부터 투사선까지 그다음에 수리동 로봇 실험동 위성 운영동 그다음에 이제 해양에서 우리가 그 관측이나 그다음에 실제 개발이나 이런 데 필요한 인프라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가 이제 항공기나 드론 많이 이제 활용을 하고 있고 자 이렇게 그 우리가 이제 해양을 접근하기 위해서 해양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프라가 뭐 필수적인데 지금까지는 이게 각 기관이나 뭐 특별한 어떤 그 장소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번엔 이걸 정부에서 이제 통합관리 운영 체계를 가면서 많은 주체들이 이제 이걸 쉽게 쓸 수 있는 환경이 이제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해양 산업의 이제 여러 분야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자원 측면에서 사실 해양이 이제 앞으로 우리 이제 인류를 먹여 살 중요한 그 잠재 그 공간이죠. 뭐 이런 거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제 생물 자원 그다음에 일반 광물 자원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그거를 뭐 설명을 다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이제 생물 자원이 어디까지 갈지 사실 우리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이제 그 워낙 그 생물 자원이 이제 그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지금 뭐 뭔가 지금 신물질이라든지 천연물, 약품, 진통제 뭐 이런 것들 소재부터 이런 신약 뭐 등등 그다음에 이제 이런 광물 자원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바다가 해양이 우리한테 이런 혜택만 주는 게 아니라 우협적인 존재가 되고 우리가 이걸 극복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 있다. 이게 좀 투발로 문제도 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그 점점 물에 잠겨서 거의 이제 그 국가 포기 선언까지 했는데 아직 이제 계속 이제 그 침수가 되고 있죠. 이게 이제 정말로 외무장관이 그 침수된 자기 바다 안에서 그 연설한 장면 보이죠. 그리고 뭐 침식의 문제도 지금 엄청 심각한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방향으로 이제 가야 되고 자원 개발을 우리가 전 세계 바다에서 자원 개발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생물에서 이제 천연물, 신약, 신소재를 개발해 나가고 있고 지금 뭐 알츠하이머, 치매 개선 효과가 있는 우리 그 미세조류도 연구를 해 나가고 있어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사실 지금 놀랄 만한 이런 성과들도 엄청 많고 에너지 분야는 풍력, 화력, 조력, 해양 원전, 온도차 발전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지금 뭐 설명을 다 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그냥 원전 우리나라도 지금 해양 원전 개발하고 있는 실제 원자로 가지고 있죠. 해양 원전 서울대도 있고 카이스트도 있고 국방 문제 이거 뭐 저희도 저도 사업을 이제 한 20년 해왔지만 이게 우리가 해양과학 기술이 백업을 안 하면은 이게 이 국방 문제도 좀 해결 안 되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 대잠 문제, 그다음 수상한 문제, 그다음에 상륙전부터 모든 이런 그 해군 작전에 저희들이 이제 필요한 과학기술의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영토 관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EEG라든지 대륙 경계정 독도 문제 뭐 이런 것들을 과학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기후변화 문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지금 환경 부분 뭐 이건 뭐 오염 문제라든지 재난, 침식, 방사능 문제, 위성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뭐 적조도 이제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녹조, 조이, 뭐 쓰레기 토기 모니터링도 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죠. 뭐 해상 도시 문제 이것도 지금 부산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데, 그다음에 이제 해저 도시 뭐 이거는 또 지금 울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해저 터널의 문제, 해양산업 ICT 뭐 이것도 이제 어마어마하게 큰 사업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무인 수중 로봇, 이거 뭐 앞으로 이제 이 해양의 이제 그 산업들이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시작인데 이게 확장성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지금. 이 해양 이제 통신이 이제 원활해지면은 해양의 이제 개발 가능성들이 더 커지게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ICT를 통해서 수산 관리까지 이제 가능하고, 수중 관리, 항만 관리, 재료, 항만 재라든지 노화 대응 스마트 유지 보수 뭐 이렇게 시스템, 그다음에 이제 방사능 무인 감시, 해수 배터리,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만들어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평가선을 저희들이 새로 진술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픈랩이라고 이제 이거는 가상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사전에 여러 가지 뭐 사업들을 미리 이제 이렇게 테스트할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공용시설도 우리가 지금 199억을 지금 투자를 해서 지금 짓고 있습니다. 실용화, 기업화 문제 뭐 이거 나중에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제 지금 연구소 기업 설치를 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아마 이건 앞으로 그 기업들과 협력을 통해서 이제 더 그 충실한 기업화로 이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 해양과학 문제, 저기 해양과학관 이게 제가 동양고소 처음 소장을 오면서 기획을 했던 건데 작년에 개관을 했어요. 우리 신춘희 시장님께서 이제 뭐 관심 많이 가지시고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사실은 이 해양과학 교육이라는 게 사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지금 단순히 이제 그냥 보고 전시하는 거 말고 이런 다양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동해가 가지고 있는 이 해양 인프라나 자원을 연구를 광기술 연구 성과와 실시간 그 거동을 다 이제 복합적으로 잘 활용을 해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고, 사실 이 해양 인력 인재 양성하는 문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미흡합니다. 많이 지금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고민해야 되겠고요. 우리 해양과학 기술의 역할과 방향 이거 뭐 할 일이 많습니다. 사실은 말씀드리려면 이것만 가지고 다 책도 해야 될 것 같고, 자 이것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뭐 우리가 아까 다 말씀드렸던 내용들이고, 우리 해양과학 기술의 역할들을 또 사명을 다시 한번 저도 이제 되새기는 시간이 됐던 것 같고요. 사실 해양 분야야말로 도전하고 이 창조적, 이 파괴적인 뭔가 아이디어나 정말 그런 사업들을 정말 그런 리더들이 나와가지고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 노란 여기 그 화살표인데 여기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예, 말씀. 예, 박사님, 예,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너무 방대한 내용을 이렇게 한꺼번에 다 설명하시려다 보니까 좀 그 어려운 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한 5분 동안 쉬었다가 그 이제 최재선 박사님
아마 좀 일부 중복되는 게 있고 보완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최 박사님 그 이야기 듣고 이제 토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5분 동안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단 우리 그 박찬홍 박사님한테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어요. 아유, 예, 예. 아유, 제가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예, 예, 시계를 안 보고 그냥 계속 하라고 하니 너무 예, 죄송합니다. 예.